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론 평곡줄 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육군에서 마침내 40년 만에 새로운 기동 헬기를 갖추겠다고 그 모델을 결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고, 미국 내에서도 많은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차세대 기동 헬기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이 이제 새로운 기동 헬기를 배치할 때쯤 우리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기종이 살짝 달라진 이런 좀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뭐 제 능력껏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디펜스 뉴스에서 나온 기사고, 이 발표가 12월 5일 정도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호크 이래로 이제 한 40년 만에 이제 새로운 기체를 가지게 된 건데, 미 육군의 많은 다른 프로젝트처럼 이것도 복수의 경우를 통해서 이걸 대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낡은 기체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또 업계가 거기에 대해서 기존 업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또 있었죠. 기존에 이제 대체가 되는 헬기는 블랙호크고, 블랙호크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그걸 공격 헬기 형태로 이제 발생형으로 나온 것이 아파치 헬기죠. 둘 다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헬기죠. 그 두 가지를 먼저 다 교체하려는 거잖아요. 30년부터 교체하겠다. 미국 정부는, 육군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업계에서는 여태까지 그래왔다시피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연기되거나 물 건너가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번 결정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업계가 이 프로그램을 대하는 태도라는 면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블랙호크를 이렇게 대체하는 기종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선정된 것이 이게 지금 V80 벨로라고 하는 거, 벨에서 만든 거죠. 예. 현재 블랙호크가 1대1로 될지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이라는 면에서는 이게 훨씬 비쌀 테니까. 어쨌거나 현재 블랙호크를 미국 육군이 약 2,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대체한다고 하면은,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많게는 우리 돈으로 한 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예. 그걸 이제 2030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10년, 20년에 걸쳐서 발생하겠죠. 그 일이. 기존에 이제 UH-60을 가급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같이 쓰면서 서서히 물갈이가 돼갈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계가 결정됐다. 이거는 대단한 결정이죠. 선택된 기업과 떨어진 기업 그 차이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육군의 그 차세대 헬기 계획 자체를 이번에 한번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향후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FL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차세대 헬기 계획이에요. 보시면 퓨처 벌티컬 리프트니까 미래에 그냥 뭐랄까 할까, 회전익기. 예. 회전익기라고 하죠. 요즘 많이 고정익, 회전익, 미래 회전익기 계획이고, 이 계획에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차세대 기동 헬기예요. 이거 30년부터 배치하겠다는 거고, 그게 플라라라는 거, FLRAA라는 거고, 그와 거의 동시에 내년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을 받아가지고 시험기를 받아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FARA예요. 이거는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예요. 이게 이제 아파치를 대신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둘 다 30년부터 배치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5, 6년 내에 바짝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이었고, 거기에서 미군이 이제 시제기를 받아가지고 한 두 대씩 받았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한 2, 3년에 거쳐서 시험을 했어요. 평가를. 예. 거기서 예상을 깨고 벨에 틸트로트기가 낙점이 된 거죠.
그림 속에 보이는 이게 우세한 걸로 점쳐졌던 보잉 시콜스키가 탈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FARA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는 내년까지 시제품을 업계로부터 받을 예정이에요. 자, 이번에 차세대 기동 헬기 모델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게 단계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시제기에서 좀 양산형의 초기 형태를 여러 대 생산해서 그것을 운용을 하면서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대량 양산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큰 결정이면 분명하죠.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이전 프로그램처럼 돈만 또 수조 원 날리고 물거품 되고 기동 헬기 사업은 더 뒤처지게 또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일단 부담이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미 육군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틸트로트기 벨로의 선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양산형까지 가지 못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고, 만약에 양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은 이 프로그램 전체가 다시 한번 엎어지는 것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연기되는 거죠. 지금 미군 전체, 공군, 해군, 육군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 느낌을 보게 되면은 요번만큼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좀 보수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되 반드시 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기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 그런 면에서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이 기종으로 벨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간에 맞춰서 30년부터 배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고, 여기 재밌는 게 이 떨어진 기체 있잖아요. 지금 이 디파이언트 X인데 이 기체를 밀는 회사가 누구냐? 보잉이에요. 보잉 큰 회사죠. 그다음 시콜스키인데 원래부터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 만들던 회사잖아요. 뭐 헬리콥터의 개척자 같은 회사죠. 근데 시콜스키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은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안은 뭐냐면은 벨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예요. 벨은 텍스트론하고 기타 등등 조그만 회사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벨 자체도 지금 크지 덩치가 뭐 보잉과 로키드 마틴에 비할 바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에요. 미국 방산업체 절대 강자 1등, 2등하고 합친 기체를 벨이 조그만 중소기업, 우리 기준으로 따지자면 신규 업체랑 아직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 업체랑 손을 잡고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그런 거랑 비슷해요, 현재. 이게 상당히 미국의 어떤 결심, 그 상황 인식, 얼마나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 자기들의 어떤 국방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물론 미국 거죠. 2023년 내년까지 프로토타입을 받기로 돼 있어요. 여기도 뭐냐, 한쪽은 벨이죠. 한쪽은 벨이고 나머지 한쪽은 어디냐, 이번에는 시콜스키만 있어요. 로키드 마틴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로키드 마틴이 제공하게 될 기체는 지금 떨어진 지금 기동 헬기,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에서 떨어진 보잉과 같이 하던 그 기체의 공격 헬기 버전에 가까워요. 즉 UH-60하고 아파치 정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엔진도 같고 플랫폼 같잖아요. 그래, 하나는 기동 헬기로 파생형을 만든 거고 하나는 공격 헬기로 만든 건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벨과 지금 로키드 마틴이 내년까지 프로토타입을 한 2대 정도씩 제공을 하고 미국 육군이 한 1, 2년 굴러보고 이번에 내린 결정처럼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0년까지 개발하겠다.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4, 5년 만에 개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파치 헬기는 지금 미군에서 한 900대 가량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대체하는 거니까 물론 1대1로 대체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에 UH-60보다 한 절반 정도니까 시장 크기도 절반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향후는 아파치를 한 600대 정도까지 600대 정도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에요. 한 40몇 년까지 운용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체가 이루어지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벨과 시콜스키예요. 재밌죠. 다윗이 골리앗을 2번 연속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태까지 이제 2100대나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UH-60 블랙호크는 회사가 어딥니까? 그 시콜스키 거거든요. 그 로키드 마틴 거예요. 또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가 대체하게 될 헬기,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는 누가 제작합니까? 현재는 보잉이 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보잉, 로키드 마틴, 벨, 이 3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헬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벨은 많지는 않지만 해병대에서 코브라 헬기 같은 걸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덩치는 제일 작죠. 앞에 뭐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이 비할 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2번째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에서는 보잉이 아예 없어요. 즉 보잉은 거기 엄청나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기동 헬기에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으면서 거기서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로키드 마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업계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로키드 마틴과 보잉, 기존의 헬기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던 2 회사를 몽땅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다윗 같은 존재한테 이 헬기 시장을 다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공격 및 정찰 헬기에는 이제 시콜스키, 로키드 마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절충안이 되겠죠. 예.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또 그 기체에 뭐 엄청난 문제가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더 이상 안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미국군은. 이제는 있는 것 갖고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 30년까지 헬기를 다 바꾸겠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업계가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 육군이. 자, 그래서 차세대 공격 및 정찰 헬기 후보군은 이 2개예요. 위에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벨이고 인빅티스라는 이제 모델인데 기존의 헬기와 같은 형태예요. 엄청나게 혁신적인 부분은 없어요. 기존의 공격 헬기를 좀 작게 만든 그런 형이라고 조금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소형 헬기라는 게 느껴지시죠? 뒤에가 약간 보면 이렇게 뒷프로펠러가 가운데 들어있는 거 보면은 이게 파워가 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 아래 것은 이제 로키드 마틴 시콜스키에서 이제 제안한 레이더 X라는 모델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번에 보잉 시콜스키가 제안한 디파이언 X랑 거의 컨셉이 같거든요. 그래서 파생형 개념으로 개발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엔진도 거의 같고, 왜냐하면 하나를 개발해서 양쪽으로 다 쓰고 싶겠죠. 그리고 미 육군이 이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는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기종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운용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기종을 단순화하겠다. 플랫폼을 단순화해서 파생형을 만들겠다. 대형 기동 헬기도 만들겠다. 이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래서 플랫폼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로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줄이겠다. 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지금 저쪽을 틸트로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배를 이제 공격 및 정찰 헬기에서 배를 고르든 시콜스키를 고르든지 간에 이제는 벌써 플랫폼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개는 호환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차세대 헬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강조됐던 점은 뭡니까? 이 아마 공격 및 정찰 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존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항속거리가 훨씬 길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동 헬기의 요구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부분들이 성능 향상이 요구가 됐을 거예요. 이 공격 및 정찰 헬기에도.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시콜스키의 이 모델이 크게 하자가 없으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업계의 균형이라는 면에 있었어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잉도 지금 보면은 준비하는 태세가 기동 헬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미 육군이 마음에 안 들 만한 일들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콜스키가 지금 물론 로키드 마틴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만 이번에 결과를 보고
조금 어중간하게 처리를 하면은 더 기다려주는 거 없이 그냥 다른 모델을 선택해버리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미 육군이 요구한 ROC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각 타입별로의 특성은 좀 있었겠지만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틸트 로터하고 통축 반전에 뒤에 푸시 로터가 달린 것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취사 선택의 문제고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인데 업계가 그 모델을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 육군이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더 이상 연기도 하고 이런 거 없다. 이번에는 더 이상의 전력 누수를 방관하지 않고 확실히 뜯어고치겠다. 그 결심이 분명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UH-60 같은 경우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생산 시설을 폴란드로 이전을 했죠. 폴란드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의 형편에 따라서 UH-60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데는 거기서 만든 버전을 좀 공급을 하고 있죠. 그 가격도 많이 싸졌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이 기동 헬기 선정할 때 수리온이 전 이유 중에 하나가 폴란드에서 생산한 UH-60이 좋은 가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수리온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AH-64에 또 26년 생산 중단이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치 생산 중단 26년에 신규 기종을 개량을 해서 48년까지 쓴다. 그런 거지만 생산은 더 이상 중단한다. 30년부터는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전에 우리가 공격 헬기 더 산다 하니까 한국에서 면허 생산하라고 폴란드와 같은 제안을 한 거죠. 생산 시설을 옮기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왜냐면 자기들은 더 이상 생산 안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번 미 육군 결정을 보면 이대로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가지치기를 해보면 이제 치누쿠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간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헬기를 바꾸는 이유는 업계는 원치 않아요. 있는 기종 그냥 잘 팔아먹기를 바래요. 계속 성능 개량 해가면서. 그래서 아파치 같은 경우는 생산 이제 중단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에서는 계속 개량형 버전 얼마 조금 개량한 걸 계속 내놓으면서 그 결과를 내놓으면서 미 육군한테 이걸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전해졌죠. 그래서 개선등이 뭐가 나와서 주한 미군에 배치됐고 역대 최고의 아파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좀 볼썽사나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대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새로운 타입의 기동 헬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지금 개발 중인 기동 헬기의 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고 엔진, 변속기 모두 국산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6세대 일본이 영국과 이태리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처럼 2030년대가 되면은 전투기는 고정이건 전부 다 6세대 전투기가 여러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고 헬기도 여러 모델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요. 새로운 모델로. 최소한 우리도 한 모델을 저기 보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무주공산이 아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속도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이라는 현재 선두주자의 결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전의를 불태우는 이런 계기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벨 V80 벨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이게 이제 시제기 2대 정도를 보내서 1, 2년 정도 미군에서 모르겠습니다. 1, 2, 3년 정도까지는 이걸 미 육군에서 이제 시험을 했는데 시험 과정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560km 정도까지 나왔다고 해요. 자, 우리의 기동 헬기는 방향을 지금 동축 반전 로터에 뒤에 푸시 로터가 있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라는 부분에서 비교할 부분이 있겠죠. 장단점이라는 부분에서. 속도는 이게 지금 푸시로트 있는 것보다 디파이언 X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르지는 않는데 최고 속도는 이렇게 나왔고 작전 반경은 한 1400km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블랙호크의 한 두세 배 정도 됐다. 이 정도 일단은 초기 스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보잉 시콜스키의 디파이언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가장 그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내라 비행기를. 예. 그렇게 했는데 벨은 그 납품 날짜에 맞춰서 시제기를 제공을 했어요. 한 2대인 것 같아요. 했는데 보잉 시콜스키는 블레이드 제작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뒤쳐져요. 시제품의 제공이. 미 육군이 기다리지 않고 그 벨 시제기를 가지고 먼저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행 실험한 시간이 이게 훨씬 적어요. 그게 지금 미 육군의 결심입니다. 안 기다려준 거예요. 자, 또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변속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변속기 문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존의 UH-60이나 아파치 헬기는 20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이 2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합 4000마력인데 이 기동 샤시드 기동 헬기는 3000마력짜리가 2개가 들어가요. 600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이제 50%가 세진 거죠. 그래서 변속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도 그것 때문에 또 뒤처지는 이유가 또 됐었나 봐요.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2대 정도가 아마 2대를 제공을 하려고 보잉 쪽에서 시콜스키 쪽에서 준비를 하다가 그중에 한 대가 추락을 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회사에서 추락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군에 제공한 후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대만 가지고 그것도 늦게 간 거죠. 저쪽은 2대 가지고 시간 맞춰서 다 시험을 했고 여기는 1년 이상 늦게 왔으면서도 한 대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보잉의 어떤 태도, 그리고 이 프로젝트 경쟁에 임하는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준비랄까, 기술적인 부분도 준비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 보잉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지난 수년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여러 가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미국 정부한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것이 이게 거의 설계는 공유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기동 헬기형, 하나는 공격 헬기형이고 여러분이 개발해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UH-60하고 아파치처럼 엔진 같잖아요. 플랫폼도 같잖아요. 그럼 변속기도 같을 거 아니에요. 블레이드도 대동소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컨셉을 가졌다고 봐요. 그렇지만 미국은 또 우리 업계랑 또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을 공유하더라도 일단 기체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회사가, 즉 보잉 시콜스키가 개발한 디파이언트 X는 보잉이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때 보잉이 대단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배가 산으로 갔다. 록히드 마틴의 책임하에 이 기체를 개발했다. 비록 설계는 공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셈이면 거기도 변속기 문제가 있었고 보잉 경우에 블레이드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 록히드 마틴 모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시제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미 육군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여긴다면 그중에 한 대가 추락까지 했으니까 지금 공격 및 정찰 헬기에 참여하는 이 록히드 마틴의 모델은 상당히 핸디캡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동 헬기도 벨, 그리고 플랫폼이 같지도 않은데 공격 헬기도 기존의 방식에 또 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단 록히드 마틴이 바짝 긴장하고 있을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보잉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흔들리면 미국처럼 이직이 자유로운 곳은 이 초기에 참여했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정에서 빠져나갔다.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회사의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보잉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잉 맥스 항공기 떨어질 때도 그 과거의 기술진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수익성 위주로 돌아서면서 과거의 기술자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 거기서 흘러나온, 지금 보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온 어떤 기술진들이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기술의 이전이라는 자연스러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인적 자산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뭐 특허가 걸리거나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 경험 있는 인력이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천지 차이거든요. 법적인 문제 없이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왜 보잉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다룬 게 이거죠.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관련된 보고서 자료에 미래의 생산 방식, 개발 방식 이렇게 할 거다.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운영 관리하는 회사도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개발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즉 운영비 낮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이 언급이 돼요. 그게 관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이 로키드 마틴 언급돼 있고, 노드롭이 언급이 돼 있고, 그 밑에 텍스트론이 언급이 돼 있죠. 이게 작은 회사죠. 제너럴 아토믹스, 이거 미국의 뭐 MQ 시리즈 그 무인기 개발하는 회사죠. 텍스트론과 제너럴 아토믹스는 위에 있는 회사들, 특히나 보잉 같은 회사들보다는 작은 회사들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어제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보잉이 없어요. 보잉이 있어야죠. 네, 보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4세대 기동 헬기를 위한 미 육군의 선정에 있어서도 보잉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로키드 마틴은 아직 살아날 기회가 있고, 그다음 벨이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여기 보면 텍스트론은 제가 최근에 다뤘던 그 6.8mm 그 미국 차기 소총에 있어서 그 탄도 내장형 탄을 사용하는 소총으로 제안을 했던 회사고, 이번에도 벨과 손을 잡아서 V280 벨로 만드는 그 팀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예요. 텍스트론은. 이런 회사는 지금 70조짜리에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80조짜리에 지금 엄청난 좋은 의미로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은 것이죠. 텍스트론은. 자, 이런 애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기존에 회사가 어렵거나 정부와의 몇 번의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회사들은 과감히 지금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보잉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바깥에 유출될 수도 있겠다. 우리하고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잉과 상관이 있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보잉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F-15 개량 사업에 이 친구들이 돈을 4조, 5조 불렀다는 처음에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15 개량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 무리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보잉이 관여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동헬기, 차세대 기동헬기는 이런 방향을 잡았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엔진도 2000마력 이상짜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변속기도 지난번 이태리업시랑 같이 개발하면서 이거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과제에서도 이런 동축 반전에 뒤에 푸시로드가 달린 형태를 정해놓고 좀 과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틸트로터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동축 반전보다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기에는 틸트로터를 사용하는 무인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몇 안
몇 안 돼요.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틸트로트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제 그 카모프 헬기를 쓰면서 동축 반전이라는 형태의 헬기가 우리 한국이라는 전장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또 뭐가 또 좀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것을 자세히 살펴봤겠죠, 우리가. 네. 그리고 내린 결정이 우리는 이 디파이언트 X, 보잉 시콜스키 같은 건 아니에요. 로키드 마틴 안. 우리는 이걸 결정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30년대 초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도 30년대 초를 목표로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온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우리 이제. 예, 이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파생행위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국의 결정대로 간다면 미국은 최소한 2가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요. 기동 헬기는 틸트로터, 공격 헬기는 기존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동축 반전이거나. 우리는 하나로 간다. 그러면 똑같이 기동 헬기라는 이름을 걸고 전혀 2가지 다른 모델이 일단 30년대 초에 세계 시장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6세대 전투기들이 미국 거, 프랑스가 주도하는 거, 독일하고, 그 다음 일본, 영국이 주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KF-21의 6세대 버전. 예. 이제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판이 나겠죠. 향후 한 5, 6년, 6, 7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낙오자도 있을 거고 성자도 있겠지요.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